하나도 안 때려. 너무 졸려 쌤이. 중간에 소리 지르는 거밖에 기억이 안 나. 야 빨리 하자. 빨리 하고 최대한 빨리 하고 빨리 끝나면 빨리 끝냅시다. 빨리 시험 봐야죠. 네. 톰슨 원자 모형 톰슨 실험부터 해보면 어차피 톰슨의 원자 모형 하면은 그거죠. 그 뭐야 뭐 푸딩 모형이라고도 많이 하고 하는데 보통 이제 그냥 원자가 플러스로 된 푸딩이고 근데 우리가 푸딩에 뭐 이거 저거 박혀 있는 것처럼 전자가 이렇게 박혀 있는 느낌으로 생겨 먹은 게 톰슨의 푸딩 모형이 되는데요. 사실 모형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모형 자체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결국은 이 실험이 이런 모형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는 음극선 실험 얘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음극선 실험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음극선이 뭐냐 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는 그냥 전자 그리고 그 전자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전자의 움직임은 도선 안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음극선은 그런 건 아니고 도선 바깥에서 움직이는 게 음극선.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예전에는 저 음극선 실험의 그 처음에 시작에선 그냥 도선이 연결돼 있지 않았는데도 전류가 흐르더라 라는 현상부터가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아예 도선 연결이 안 돼 있었는데 근데 원래 알고 있던 상식으로는 그럼 전류가 안 흐르는 게 맞는 거죠. 이 전압을 굉장히 높게 걸어줬더니 도선 연결이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류가 흐르더라. 그냥 이게 처음 발견이 된 거고 최초 발견이 된 거고. 그래서 근데 그렇다면 그렇게 되려면 이 사이에 도선 연결돼 있지 않아도 이 사이에 뭔가가 어디선가 어느 방향으로 발사돼서 그쵸? 그냥 공기 중에서 전류가 흐르도록 만들어줬구나 이런 정도의 개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무슨 선 정도로 생각했어요. 일종의 방사선처럼. 근데 이 음극선 실험의 전체 내용은 그래서 이 선의 성질이 무엇이냐를 알아내는 게 전부죠. 그래서 음극선 실험은 그냥 선의 성질을 알아내는 실험. 첫 번째 뭐가 있었고 일단 이 선이 전류랑 이 전류의 흐름이랑 관련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전하를 띠는지 특히나 어떤 전하를 띠는지가 제일 우선적인 이제 실험 대상이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실험을 설계를 하냐 뭐 한쪽 이쪽을 마이너스로 할게요. 그리고 이쪽을 플러스. 여기 생긴 게 도선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강하게 걸려 있고 이쪽이 플러스가 강하게 걸려 있는 상태로 굉장히 고전압을 걸어준 상태를 기본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관을 씌워주는데 보통 이 관의 내부는 뭐 둘 중 하나입니다. 완전히 진공관으로 실험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고 완전히 진공관이 안 되면 보통 많이 쓰는 게 18족 원소를 채워서 그냥 관을 만들어 준다던가 둘 중 하나로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여기다가 이렇게 관을 만들어 주게 되고요. 원래는 이제 진공관으로 실험하는 걸로 배우지 않아? 그렇지? 네. 진공관으로 실험을 해야 오차가 제일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부를 진공으로 유지해 준 상태로 마이너스 플러스 걸어주고 그 다음에 뭐 해주냐면 보통 이제 위에나 아래다가 전류를 추가로 그러니까 전류라고 얘기하기엔 좀 그러네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하라고 얘기하면 딱 좋겠다. 그래서 위에나 아래에다가 전하를 추가로 걸어줘서 지금 이 사이에서 움직이는 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알아보는 실험을 설계를 하는 거지. 그래서 보통 어떻게 되냐면 애초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여서 여기서 발사돼서 일로 가는지 여기서 발사돼서 일로 가는지도 몰랐었고 그 다음에 얘 자체가 이 선 자체가 전하를 플러스를 띠는지 마이너스를 띠는지 전하를 띠긴 띠는지도 몰랐었던 거니까 그래서 그냥 위에다가 마이너스 전하를 걸어주고 아래다가 플러스 전하를 걸어주고 뭐 일종의 그 전기, 전류 어떤 전하를 띠는 아주 큰 강한 자석 같은 걸 놓는 거죠. 전자석 같은 걸 놓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랑 플러스를 위아래다가 세게 걸어준 다음에 그냥 선을 쏘아 보내는 겁니다. 고전압을 걸어줘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만약에 이 선이 마이너스라면 마이너스 쪽에서 나와야 될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쪽에서 플러스 쪽으로 가다가 이 플러스 쪽으로 당겨져서 이렇게 휘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선이 플러스를 띈다면 어떻게 되는 게 맞고요?
그렇죠. 일단 이쪽에서 출발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플러스 선이면 플러스 쪽에서 나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가다가 이 마이너스 전극에 당겨져 가서 이렇게 휘어야 되는 것 같잖아. 그래서 일단 이렇게 두 가지로 예상을 해놓고, 근데 실제 실험 결과는 어떻게 나왔고? 그렇죠? 아래로 휘는 걸로 나왔고. 그러면 얘는 뭐고? 아, 얘가 음극선이구나.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음극선이라는 이름은 일단 이 현상이 발견된 뒤에 첫 번째 실험, 이 지금 선이 마이너스를 띄는 건지 플러스를 띄는 건지를 확인하는 이 첫 번째 실험을 하고 나서야 음극선이라는 이름이 이제 붙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극선 실험 중에 제일 첫 번째 이런 방식의 실험을 통해 마이너스 선을 띈다를 먼저 알아내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어떤 실험이 있어요? 그쵸? 사실 음극선 실험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다루는 게 두 개의 실험이고요. 좀 많이 다루면 세 개, 좀 더 다루면 네 개. 근데 네 개에서 네 번째는 주로 양극선 실험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빼면. 그래서 두 번째로 제일 많이 다루는 게 그쵸? 바람개비. 마찬가지로 실험을 설계해 놓고 이번엔 여기랑 여기를 뭘 치워? 이 전극을 다시 치워요. 왜냐면 마이너스 플러스는 이미 알았잖아. 그래서 음극선이고 마이너스 방향에서 출발해서 플러스로 간다는 사실 자체는 이미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이에다가 뭘 놔? 바람개비를 넣습니다. 대충 이렇게 그리면 바람개비 같나요? 네, 대충 이렇게 바람개비를 하나 갖다 놔요. 근데 바람개비를 갖다 놓는 이유는 되게 간단하지. 보통 바람개비는 언제, 어떨 때 작동을 하는 거야? 어떻게 작동하는 거야? 바람이 불면 작동하는 거죠. 어떻게 작동해요? 돌죠. 근데 우리가 왜 바람이 불면 왜 도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왜 돕니까? 질량 있는 입자가 밀어서.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지극히 물리적인 이야기죠. 분명 바람이라고 하는 건 결국 공기 입자의 움직임이고요. 근데 공기 입자라고 하는 건 질량을 가진 입자입니다. 그리고 질량을 가진 입자가 움직인다는 건 뭘 갖는다는 거예요? 속도를 갖는다는 거죠. 그러면 질량하고 속도가 있으면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금 우리가 알아내고자 하는 건 그 바람이 부딪혀서 바람개비가 돌았던 것처럼 지금 여기다 바람개비를 놓았을 때 얘가 돌면 이 우리가 선이라고 단정 지어놨던 음극선이 입자라는 걸 확인하는 실험인 거죠. 그치? 만약에 입자가 아니라 단순히 에너지라면 바람개비가 뜨거워지거나 이렇게 에너지를 흡수할 수는 있어도 바람개비가 돌진 않을 거고, 입자라면 입자가 바람개비 날개에 부딪히면서 바람개비를 돌릴 거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실험을 설계를 한 거예요. 근데 실제 실험 결과는 어떻더라고? 바람개비가 돌더라고. 뭐 이렇게 팽팽팽팽 도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근데 돌긴 돕니다 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한 거고. 그러면 돈다 라는 건 뭐다? 질량이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사실 세 번째가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이 음극선 실험 중에서 가장 쓰레기 같은, 가장 쓸모없는 실험이긴 한데요. 그래도 뭐 의미가 나중에 없어진 거지 실험을 할 때까지만 해도 되게 크게 의미가 있었으니까. 뭐가 있었냐면 보통 얘는 여기서 이렇게 설계하지 않죠. 진짜 그림을 못 그리네요. 자, 여기다 마이너스, 여기다 플러스 전극을 놓고, 이번에는 전극을 양쪽 끝에 두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보통 설계를 한 다음에 어떻게 여기 안에다가 요 플러스 요 전극 판에 이렇게 모양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 마이너스 극 같은 경우에는 전체 원판을 크게 이렇게 설계를 해놓고, 근데 반대쪽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건 사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원판에다가 뭐 십자가나 어떤 모양으로 구멍을 뚫거나, 아니면 이 플러스 전극 판 자체를 특정 모양으로 잡아두거나. 어차피 두 개의 결과는 똑같아. 만약에 내가 원판을 플러스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구멍을 뚫게 되면 그때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뒤에 그 우리가 뚫어놓은 구멍대로 모양이 나타나더라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얘를 그냥 원판에다가 구멍을 뚫는 형태가 아니라 플러스 판 자체를 어떤 특정 모양으로 하게 되면 그 특정 모양을 제외한 나머지가 그 전자가 검출이 되면서 얘도 마찬가지 우리 플러스 판의 모양대로 그대로 이제 그림자처럼 나타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세 번째 실험은
이 음극선이라고 하는 게 직진성을 갖는다 라는 걸 알아내는 실험이 되는 거고, 우리가 직진성, 빛의 직진성이 나타내는 게 뭐예요? 우리가 빛의 직진선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림자가 네, 그림자가 생기는 걸로 확인하는 거란 말이지. 빛이 직진을 하는데 그 직진을 하는 중간에 뭐가 이걸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 뒤로는 빛이 도달하지 못해서 그림자가 생긴다 라는 걸 그대로 적용해서 여기서도 원판에 그림자가 생기는 걸 통해서 이 전자도 마찬가지로 직진성을 갖는다 라고 일단은 생각을 했고, 사실 이게 위에서 얘기하는 질량을 갖는다랑 직진성을 갖는다가 좀 어느 정도 합쳐져서 얘가 확실히 질량을 띤 입자고 이런 게 밝혀지게 되는 건 맞는데요. 근데 사실 직진성을 갖는다라는 게 요 음극선 실험 자체에선 중요한 실험이긴 한데 우리가 후에 그쵸 아예 쓸모없는 이야기였다라는 게 깨달아진 거긴 하죠. 양자역학에 오면은 사실 전자의 직진성이라고 하는 건 아예 의미가 없는 이야기가 되니까. 그치? 뭐 일단 그래도 대충 요렇게 세 가지 실험이, 그 음극선 실험은 중요한 게 각각의 어떤 실험이 어떤 형질, 어떤 성질을 알아내려고 하는 실험인지 연결하는 거 정도가 보통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을 걸어줌으로써 이 전자가, 우리 실체는 전자라고 알고 있지만 여기서 쓰는 명칭으로는 음극선이 어느 방향으로 휘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은 이 전하를 확인하는 실험인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바람개비를 놓는 실험은 질량을 가진 입자인지를 확인하는 실험인 거고, 그리고 요 그림자 요 실험은 직진성을 갖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인 거고, 보통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 학교에서 양극선 실험 하는 학교 처음 배웠어요. 배웠어? 양극선 실험 자체를 배웠어? 네, 얘네 안 배웠대요. 안 배웠어. 교과서에 양극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광부은? 배웠는데 배웠어? 그래? 양극선 실험 자체를 배웠어? 배웠어 우리? 명칭을 몰라. 금방 여기서 양극선 실험 수소 이온 실험. 배웠어? 뭔 년? 좀 배웠. 요거처럼 똑같이 설계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똑같이 설계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뭘 하냐면요, 내부를 수소로 채워 놓습니다. 이게 양극선 실험이거든. 너희는 설명해줬어? 했는데 몰라도 된대. 아 몰라도 되네. 그러니까 양극선 실험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양성자의 존재 정도를 확인한 실험이에요. 근데 양극선 실험은 양성자가 있을지도 모른다 정도로 끝나, 결론이. 이 양극선 실험으로 양성자를 알아냈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고, 왜냐면 우리가 양극선 실험으로 확인한 건 수소 원자핵입니다, 사실. 양성자가 아니라. 양극선 실험 어떻게 되는 거냐면 똑같이 설계를 하되 이걸 진공관이 아니라 내부를 수소 원자로 채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수소 원자로 채워놓은 상태에서 고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어떻게 돼? 마찬가지로 이제 음극선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고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수소랑 상호작용에 의해서 수소가 수소 이온으로 존재하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소 이온이 움직이게 되잖아, 음극선이 움직였던 것처럼. 뭐 그래서 이제 그걸로 수소 이온, 그러니까 전자를 음극선이 아니라 어떤 플러스를 띤 입자들도 움직이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게 양극선 실험이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건데요. 사실 양극선 실험은 얘기한 대로 별로 중요하진 않을 것 같으니까 넘어갑시다, 대충. 밖에서 배웠으면 배운 대로만 알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배워도 문제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톰슨에서 우리가 얘기할 건 음극선 실험 정도만 얘기하면 되니까 다음 러더퍼드 그냥 바로 가서, 여기선 무슨 얘기?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자,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은, 그러니까 음극선은 전자가 어떤 성질을 갖는지를 알아봤다, 그리고 전자의 존재를 알아냈다라는 게 중요한 거면, 그럼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은 어떤 의의를 갖는 겁니까? 일단 그쵸, 원자 핵의 존재를 확인한 실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톰슨의 모형과 러더퍼드 모형의 가장 큰 차이는, 러더퍼드 모형에 와서 처음으로 원자 핵이 만들어지고요. 그러니까 원자 핵 안에 플러스를 띄고 있다는 거 정도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빈 공간을 두고 전자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약간 보형 원자 모형의 기초가 되는 이런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는 형태의 모형은 러더퍼드 때 처음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은 보통은 뭐 사실 무슨 판으로 갖다 놓고 해도 상관없는데 주로 제일 쓰기 좋은 게 금박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박, 그러니까 금을 굉장히 얇게 펴놓으면 사실 금은 진짜로 엄청나게 얇게 필 수 있는 물질이거든요, 물질 자체가. 그래서 금박지를 이제 금을 이렇게 엄청 얇게 펴놓고 그 다음에 주변을 어떤 입자, 특히나 이제 우리가 지금 하려는 실험이 알파 입자니까 알파 입자를 검출할 수 있는 형태의 종이 같은 걸로 이제 쭉 둘러놓는 거지. 그러니까 일종의 검출지로 그냥 둘러놓기만 해도 실험 자체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걸 좀 더 정교하게 하고 싶으면 뭐 기계 안에 그렇게 되도록 설정을 할 수 있겠지, 요즘에는. 아무튼 이렇게 알파 입자를 검출할 수 있는 어떤 종이 같은 걸로 이렇게 둘러싸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금박을 놓고 앞에서 알파 입자를 쏴줘. 이게 실험의 전부입니다. 근데 사실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긴 한데 알파 입자가 뭐게? 헬륨 원자핵입니다. 근데 일단 알파 입자는 다른 건 몰라도 알파 입자가 플러스를 띠는 입자라는 거 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게 실험에 주는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 근데 그냥 여러분들이 앞으로 화학과 관련, 화학이나 물리 관련해서 뭔가를 배울 때는 알파 어쩌고 하면 다 양성자랑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냥 적어도 플러스를 띠는 어떤 입자다 정도는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제 여기서 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서 사용된 알파 입자는 헬륨 원자핵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저기서 헬륨 원자핵을 쏴주는 거고, 그래서 이 금박을 놓고 실험을 진행을 하는 건데, 만약에 톰슨 원자 모형이었다면, 이건 실제로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간혹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톰슨 원자 모형이 맞다면 어떻게 실험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게 맞을까요?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갈까요? 다 안 지나가요. 오히려 거의 그쵸. 다 튕겨내야 되는 게 맞는 거겠지. 왜냐하면 톰슨 원자 모형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빈 공간이 없다는 점입니다. 쟤는 원자 모형 자체가 빈 공간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그 정도는 있을 수 있어. 원자가 동그랗게 설정을 해놨다 보니까 동그란 원자를 이렇게 매치하다 보면 빈 공간이 조금씩은 있을 수 있잖아. 사실 그건 빈 공간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리고 헬륨 원자핵이 충분히 작아서 그래 글로 조금은 통과할 수도 있어. 근데 대부분은 어때야 되는 게 일단 맞는 거예요. 튕겨서 나와야 되는 게 맞다가 원래 톰슨 원자 모형을 가지고 생각한 이 실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원래 실험 결론, 그냥 예상해 볼 수 있는 실험 결론은 대부분이 이쪽에서 검출이 되더라, 요 앞쪽 부분에서 검출이 되더라가 원래 예상한 결론이어야 될 거예요. 근데 실제 실험 결과는 어떻더라? 오히려 대부분이 뒤쪽에서 검출이 되더라 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근데 예상이 완전히 틀리진 또 않았어. 어떤 것도 있냐면 여기서도 검출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상하기로는 여기서 전부 다 나왔어야 되는데 실제는 여기서 대부분이 나오고 여기서 아주 조금 나왔어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차이를 해석하는 게 결국 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거겠네요. 그럼 차이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뒤에서 대부분이 나왔다는 얘기는 통과해서 지나갔다는 얘기고, 통과해서 지나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빈 공간이 존재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원자에는 굉장히 많은 빈 공간이 있어야 돼. 왜? 대부분이 지나가 버렸으니까 대부분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빈 공간이 많아야 돼 라는 거지. 우리가 현재 이해하고 있는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야 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이때 처음으로 발견이 된 거죠. 근데 또 튕겨져 나온 것가 아예 없진 않아 라는 얘기는 뭐야? 어느 정도 질량을 가진 입자가 있긴 있어야 되는 거죠. 빈 공간이 아닌 좀 강한, 좀 큰 질량을 가진 입자가 존재는 해야 돼요. 그럼 그게 뭐겠다? 원자핵이겠다. 그러니까 튕겨져 나올 만큼 질량이 집중되어 있는 어떤 입자가 존재하고 그건 원자핵인 거고, 그리고 그 원자핵을 중심으로 주변은 꽤 넓은 빈 공간을 가지고 있는 형태의 모델이 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 대한 결과 해석 결과인 거죠. 결론인 거죠.
대부분이 통과했다? 빈 공간이다. 근데 튕겨서 나오는 게 있다? 그러면 원자핵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딱 결론부가 나눠져 있는 거고, 그걸 합친 게 저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 되는 거죠. 근데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까지도 참 뭐 잘 발전되어 왔고, 사실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과 보어의 원자 모형은 딱 하나 차이죠. 뭐야? 그쵸. 전자 껍질의 개념을 그냥 생각하지 못했을 때와 그 껍질의 개념을 처음으로 만들었을 때 딱 이 정도 차이밖에 없습니다. 사실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하고 보어의 원자 모형은 언뜻 봐서는 완전히 똑같은 원자 모형처럼 생겼어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결국 그 안에 담긴 이론의 차이인 거지, 사실 모형 자체의 차이라기보단. 그러니까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은 딱 거기까지만 설명할 수 있어. 이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모형이다 보니까 빈 공간 원자핵 여기까지가 설명할 수 있는 한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껍질 개념은 당연히 꺼낼래야 꺼낼 수도 없어요. 껍질과 관련한 어떤 실험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보어의 원자 모형에 와서 껍질의 개념이 만들어진 거지. 무슨 실험을 통해? 그쵸. 얘는 엄연히 따지면 실험이라기보다는 이미 있었던 현상이고 그 현상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인 건데, 수소선 스펙트럼. 수소선 스펙트럼의 해석에 의해서가 되겠죠. 보통은 수소선 스펙트럼 실험은 흡수선 스펙트럼으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좀 귀찮으니까 방출선 스펙트럼으로 합시다. 흡수선 스펙트럼으로 하려면 내가 이렇게 띠를 그려놓고 사색 칠한 다음에 지워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불편하니까 이제 설명 자체를 방출선 스펙트럼에다 맞춰서 할게요. 자, 보통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면 자, 이렇게 종이가 쭉 있어요. 원래 이 종이는 아주 촘촘하게, 사실상 우리 눈에서는 아예 빈 공간 없이 계속 쭉 이어진 파들로 가득 차 있게 됩니다. 언제? 태양빛을 분광했을 때. 우리가 태양빛을 분광하게 되면 그냥 촘촘하게, 그냥 촘촘한 것도 아니야.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연속되게 쭉 연결되어 있는 형태의 이제 파들이 검출이 되는 게 기본이죠. 그리고 그걸 우리가 무슨 스펙트럼이라고 불러?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부르죠. 이건 사실 이제 통합과학 때 그쵸? 다루던 개념이잖아요. 이미 1학년 때 다루던 개념이니까. 근데 이게 그냥 쭉 연속되어 있었던 건 그냥 태양이라서 그런 거고, 우리 주변에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연속 스펙트럼 말고 태양빛을 분광하지 않고 그 외에 다른 그 어떤 빛을 분광하든 다 뭐가 돼? 이런 연속적인 스펙트럼이 아니라 딱딱 끊겨 있는 몇몇의 파장만 섞여 있게 되는 이런 선 스펙트럼의 형태를 얻게 되는 게 기본이다. 그러니까 사실 태양빛을 제외하고 우리 주변에서 광원이라고 할 만한 거는 거기서 나오는 빛들은 전부 다 선 스펙트럼일 겁니다. 불연속적인 스펙트럼이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 스펙트럼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이제 없는 거니까, 태양빛을 제외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나오는 건데 중요한 건 그거지. 결국 이 선의 위치는 뭐가 결정하는 거고, 이걸 뭐 진짜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선의 위치를 결정하는 건 굴절률입니다. 그리고 굴절률을 결정하는 건 누구예요? 파장이고요. 근데 우리는 화학을 하는 거니까 중간 생략하면 되죠. 파장이 선의 위치를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이 띠상에서 어디에 선이 찍혀 있냐에 따라서 얼마 정도의 파장을 갖고 있느냐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사실 파장만 확인할 수 있으면 뭐까지도 바로 확인 가능한 거야? 에너지까지도 확인이 가능한 거죠. 왜? 파장이랑 뭐는? 에너지는 어떤 관계? 네, 반비례 관계니까요. 우리는 단순하게 반비례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실제로 구체적인 계산이 가능하죠. 파장하고 에너지 간의 관계는. 근데 일단 우리는 대충 반비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 선 스펙트럼을 뭘 가지고 해본 거야? 그냥? 수소 가지고 해본 거예요. 그게 수소선 스펙트럼입니다. 근데 수소선 스펙트럼에서 중요한 점은 뭐예요? 네, 방금 얘기한 대로 애초에 선 스펙트럼이라는 것 자체가 무슨 얘기? 불연속적이라는 거. 사실 우리가 태양열이 태양빛을 분광했을 때 얻어지는 게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그냥 연속 스펙트럼은 무한히 많은 선의 집합의 결과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여러 번 여러 가지를 이 선 스펙트럼으로 얻다 보면은 어떤 건 이렇게 선이 생길 거고 어떤 경우에는 좀 더 왼쪽에 있는 선이 있는 걸 수도 있고 다른 경우에는 엄청 오른쪽에 선이 몰려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선이 되게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을 텐데 이 종이상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선을 다 합치면 그게 연속 스펙트럼인 거죠. 뭐. 연속되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정말 모든 파장이 한 번에 다 섞여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속으로 보는 거지. 실제로 연속 스펙트럼도 결국은 무수히 많은 선 스펙트럼의 집합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어떤 광원이 어떤 에너지를 뿜는 물체가 뿜는 그 에너지 자체가 연속적이라면 스펙트럼도 연속적인 거고요. 근데 에너지 자체가 불연속적이면 스펙트럼도 그냥 불연속적인 겁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수선 스펙트럼이 띄엄띄엄띄엄띄엄띄엄 선으로 나오면 파장이 불연속적인 거고요. 그러면 수소가 방출, 아까 원래는 이제 흡수지. 수소가 흡수하고 있는 에너지 자체가 불연속적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데 사실 방출이든 흡수든 이 흡수로 설명하는 게 조금 더 그럴듯하긴 하네. 흡수로 설명을 해보면 흡수하는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라는 건 되게 신기하고 특이한 일 아닌가요? 그렇잖아. 그냥 10을 주면 10을 흡수하고 20을 주면 20을 흡수하고 25를 주면 25를 흡수하고 21을 주면 21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에너지를 주었을 때 수소는 특정 정해진 숫자만큼을 흡수한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리고 그 정해진 숫자가 딱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숫자끼리 서로 연속적이지도 않은 거고 이런 이야기거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야? 그걸 통해서 규칙을 찾을 수 있겠네가 되는 거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찾은 규칙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에너지 준위가 되는 거죠. 이건 우리 보어 원자 모형을 가지고 다시 얘기하지 않았을 뿐 오비탈 뭐 아니면 이온화 에너지 이런 얘기하면서 계속 하던 얘기니까. 어떤 거? 주형 젖소가 무한대 껍질이 있고요. 여기 원자핵이 있으면 수소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어떻더라?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할 수 있더라 라는 이야기. 사실 이게 실제 위치가 이렇다라는 얘기는 아니긴 하거든요. 껍질이 실제로 이렇게 위치해라는 얘기는 아니긴 하고요. 실제로 그래서 전자의 위치가 이래라는 얘기는 더더욱 아니죠. 우리가 그 오비탈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전자의 위치를 확정할 수 없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실제 위치가 아니긴 한데요. 근데 에너지 준위가 참 재밌게도 실제 위치라고 생각하고 접근해도 틀릴 게 없습니다. 당연한 게 우리 계속 얘기하던 개념이 뭐예요? 원자핵에서 멀리 존재하려면 에너지가 많아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원자핵에서 먼 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첫 번째 껍질하고 두 번째 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와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의 차이도 그만큼 크게 나겠지.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와 세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 간의 에너지 차이는 적어요. 지금 보시는 대로 요만큼의 차이밖에 안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와 세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의 차이도 그만큼 적게 나겠죠. 세 번째랑 네 번째는 에너지가 더 적어요, 차이가. 그럼 세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와 네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의 공간도 그만큼 차이가 더 적게 나는 거고. 그래서 에너지 준위 차이는 주형 대수가 높은 껍질로 갈수록 줄어들게 되는데 근데 그게 실제 위치, 그러니까 실제 이 전자 반지름이나 어떤 전자의 반경에 영향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 가면 갈수록 반경의 차이가 줄어든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준위는, 에너지 준위는 말 그대로 에너지의 상대적인 비교를 위해서 있는 건 맞긴 한데요. 저걸 실제 위치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뭐 엄청 틀린 말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렇게 편하게 생각해도 돼. 아무튼 그래서 근본적으로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 걸 보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거 하나로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니들이 한번 계산을 해봐.
실제로 이게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에 대한 식이에요. 그리고 이걸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게 이렇게 식만 잡아두면 일단 N은 무한대라고 상정한 이 껍질의 에너지가 몇이에요? 0이죠. 그리고 여기가 기준인 겁니다. 사실 이 식 자체에 마이너스가 들어있는 거가 에너지가 마이너스, 이건 원래 말이 안 되긴 해요. 어떤 입자가 가진 에너지가 음수래는 원래는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 에너지 준위 자체가 상대적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누구보다 이만큼 적다를 표시하려고 만든 식이에요. 근데 그 누구보다가 뭐냐? 얘예요. 얘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우리 이미 전에 했었죠? N은 무한대에 있는 전자는 뭐라고 불러? 자유전자입니다. 핵에 속해 있지 않은, 원자에 속해 있지 않은 전자를 우리가 무한대 껍질에 있는 전자라고 표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전자, 원자와 상호작용하지 않는 전자, 원자 핵과 상호작용하지 않는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봤을 때 그 자유전자가 가진 에너지를 0으로 놓고 출발하는 거야. 실제로 0일까? 아닐 거예요. 실제로는 꽤 많은 에너지를 가질 겁니다. 그리고 그 자유전자끼리도 서로 에너지가 어떨 거고 다 다를 거고. 근데 싹 무시해. 왜? 어차피 그런 건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화학에선 더더욱 계산하고 있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냥 우린 뭐만 궁금한 거냐면 그 자유전자라는 애를 에너지를 0으로 잡아서 기준으로 놓고 그럼 걔보다 에너지가 얼만큼씩 적어야 핵에 얼만큼씩 더 가까워지는가가 궁금한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식입니다. 정확하게 자유전자보다 1,4밀리만큼 에너지가 적은 전자는 첫 번째 껍질에 들어있게 되고요. 이 자유전자보다 4분의 1,4밀리만큼 에너지가 적은 전자가 두 번째 껍질에 있게 되는 거고요. 이 자유전자보다 9분의 1,4밀리만큼 작은 전자가 세 번째 껍질에 있는 거고, 이런 식인 거지. 그냥 자유전자보다 얼만큼 에너지가 적으냐를 얘기하는 게 에너지 준위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 준위 식인 거고. 개인적으로 에너지 준위 계산도 한 번씩은 꼭 해봤으면 좋겠어. 아무리 화학에서는 안 한다고는 해도 한 번씩은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물리 하시는 분들은 2학기 때 하는 것 같긴 하던데, 근데 아무튼 하긴 할 거거든요. 무조건 이 계산을 하게 되긴 할 거거든요. 근데 화학에서는 요즘에 이제 이 계산을 잘 안 하긴 해요.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 기출필기나 이런 거 문제를 풀 때 이 에너지 차이 가지고 비교하는 문제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 한 번씩만 실제 계산해서 풀어보면 어떨까 싶어.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생님 이 문제 잘 모르겠는데요 하고 요 보호 원자 모형과 관련된 문제를 저한테 들고 와서 질문을 하시면요, 제가 아마도 한 번은 꼭 그 실제 숫자 구해서 빼드리는 걸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난 알겠지만 그래도 한번 빼보곤 싶은데 내가 하긴 귀찮으면 들고 오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 보호 원자 모형에서의 에너지 준위 차이는요, 그냥 어렴풋이 대충만 알아두고 싶으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폭이 좁아지고, 그리고 이 값이 마이너스인 건 그냥 요 N은 무한대라는 요 자유전자보다 에너지가 얼만큼 적은지를 표시하고자 하는 거고, 이런 얘기랑 연결해서 뭐 위로 가면 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뭡니까? 아이고 귀찮다. 요 전자선위에 대한 이야기죠. 이거는 화살표를 흡수선 스펙트럼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반대로 좀 할게요. 이렇게 하면 자, 어떤 이야기냐면 원래 수소한테 전자는 어디에 있죠? 여기 있어야 되는 게 맞죠? 주양자수가 1인 껍질에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주양자수가 1인 껍질의 전자에다가 수소한테다가 우리가 에너지를 가해줍니다. 근데 이거 좀 재밌는 일인데 실제로 수소한테는 그러면 가시광선이나 적외선은 백날 쬐줘도 전자의 이동이 없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뭐 사실 백날 쬐주면 있긴 있는데요. 그건 이제 에너지가 누적되니까 되긴 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제일 간단하게 봤을 때는 수소한테는 적외선이나 가시광선을 통해서는 그 적외선이나 가시광선을 적게 주는 것만으로는
이 전자의 이동이 일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소의 에너지 상태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소의 에너지 상태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가장 메인일 텐데, 근데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전자의 운동 상태가 변하려면 첫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변해야지 그게 가장 적은 변화거든요. 그렇잖아. 근데 그 가장 작은 변화조차도 일으키려면 적외선이나 가시광선 같이 에너지가 적은 걸로는 택도 없고요. 에너지가 많은 자외선 영역에 비치어야만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를 위쪽 껍질로 밀어 올릴 수 있더라 라는 이야기가 기본입니다. 근데 이렇게는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확인하기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 수소를 갖다 놓고 그냥 에너지를 때려 부어. 그래서 엄청 많이 흡수하게 만들어. 그리고 방출 스펙트럼을 분석하는 게 훨씬 우리가 보기 쉽습니다. 이 실험에 대해서. 그랬을 때 진짜 이걸 실제 계산값을 요 에너지 식이 있다 보니까 이 계산값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면요. 2에서 출발해서 1로 오든 3에서 출발해서 1로 오든 4에서 출발해서 1로 오든 무한대에서 출발해서 1로 오든 상관없이 이 엄청나게 넓은 영역인 요 칸의 존재 때문에 이 주양자수 1인 껍질이 연관되어 있는 요 영역이 전부 다 자외선 영역. 이게 만약에 흡수,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갈 거면 이 자외선을 흡수해야 일어나는 전자전이더라 라고 설명을 하게 될 거고요. 반대로 위쪽에서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면 자외선을 방출하면서 내려오더라 라고 설명을 하게 될 텐데, 결과적으로는 이 주양자수가 1인 껍질과 관련되어 있는 전자전이에서는 항상 자외선의 출입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올라가면 자외선 흡수, 내려오면 자외선 방출. 그 다음에 어디서는 여기 영역에서는 뭐예요? 이 칸을 빼고, 알았어, 이 칸이 제일 크니까 이 칸이 연결되어 있으면 무조건 자외선이네? 오케이. 그럼 이 칸 제외해놓고 요 위에서만 보니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3하고 2 사이의 요 칸이 나머지 요 위의 칸들에 비해서는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마찬가지 여기에서의 전자전이는 전부 다 가시광선 영역 안에서 일어나더라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2에서 요 위로 보내고 싶으면 가시광선을 흡수시켜야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가시광선의 파장의 종류에 따라서, 가시광선의 파장의 종류에 따라서는 뭐랑 같은 말이야? 가시광선의 색깔에 따라서. 우리가 흡수시켜주는 가시광선의 색깔에 따라서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를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느냐가 달라집니다. 보통 우리가 빨간색 가시광선을 흡수시키게 되면은 N은 3까지 가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시광선 영역에서 가장 에너지가 크다라고 얘기하는 건 보라색 빛이란 말이야. 보라색 정도를 흡수하게 되면, 보라색까지는 아마 없는 걸로 아는데, 딱 보라색 에너지랑 맞는 게 없는 걸로 알긴 하는데요. 한 파란색쯤 흡수시키면은 N은 5까지 정도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 N은 6까지인가 N은 5까지 정도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긴 하고. 아무튼 이렇게 색깔에 따라서 가시광선을 흡수시키게 되면은 올라가는 거고, 반대 마찬가지 무한대에서 3 어디서 떨어지든 상관없이 2로 떨어지게 되면 가시광선을 방출하면서 떨어진다, 이런 개념인 거죠. 마지막 여기는 뭐예요? 적외선까지라는 거죠. 그쵸? 이게 다지? 사실 보아원자 모형은 한번 계산하면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만 합시다.